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이제 또 토요일인데요. 토요일 아침 6시가 다가왔습니다. 휴일인데 지금쯤 뭐 편안하게 주무시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꿈속에서 헤매고 있는 분도 있을 테고 평상시와 다름없이 딱 기상해서 천회장과 함께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다양한 분들이 있을 건데 편안하게 쉬시고요. 또 오늘 하루도 즐거운 마음으로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죽음을 앞둔 아버지의 기막힌 가르침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태어났으면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죠. 그 죽음을 앞둔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좀 헛되게 보내진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고민을 하면서 약간 고심하면서 더 신경 쓰겠죠. 하루하루의 삶에 대한 그런 태도와 그런 모습들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거 어떤 느낌이 들까요? 죽음이 가까이 왔다. 엄청 신경 쓰이겠죠. 어떤 때는 막 짜증도 날 수도 있을 테고 겁도 날 수도 있을 테고 그럴 텐데 이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직감한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불러가지고 말을 합니다. 아들아, 할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준 시계가 있다. 200년 된 시계란다. 이걸 너에게 줄 테니 시계방에 가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은 시계방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이 시계는 100달러 정도만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100달러 정도 줄 수 있다고 말을 하니까 그러자 또 아버지가 다시 아들한테 말을 합니다. 그럼 이번엔 전당포에 가서 얼마를 쳐줄 수 있는지 물어보렴. 전당포 하라고 한 거죠. 그럼 아들은 다시 전당포를 가서 시계를 얼마나 쳐줄 수 있는지 물었고요. 이제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전당포에서는 50달러만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50달러. 갑자기 줄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다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박물관에서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물어보고 오려구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박물관을 다녀온 아들은 매우 흥분하면서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박물관에서는 이 시계를 무려 10만 달러에 사겠다고 합니다. 매우 희귀한 시계라서 자기들이 꼭 소장하고 싶다고 하네요. 이렇게 다 얘기를 합니다. 무려 10만 달러. 그 아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자 아버지는 웃으면서 아들에게 말을 하죠. 아들아, 시계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시계방과 전당포는 가격을 낮게 매겼지만 진정한 가치를 알아본 박물관에서는 네가 상상도 못할 가격을 제시했다. 너의 진정한 가치도 이 시계처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를 알아봐주고 믿어주는 사람과 함께하면은 너의 인생도 이 시계처럼 빛나는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알아주고 믿어주는 사람 그리고 함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 여러분을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를 꼭 기원합니다. 알겠죠? 그럼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여러분 뭐 아주 기가 따갑도록 얘기를 할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니까 2억 화소 카메라가 겨우 뭐 70만 원이냐 해가지고 삼성 잡으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요 아너라고 있습니다. 2억 화소 카메라 스마트폰이 유럽 시장에 출시가 됐다고 하네요. 이 사진 속에 보이는 게 아너입니다. 하나로 78만 원에 불과한데 2억 화소 카메라 센서를 탑재한 삼성전자 갤럭시 S23 울트라 대비 사실상 반값이더라. 스마트폰 시장 1위 삼성전자에 도전하는 중국 스마트폰 업체의 공세가 매섭다고 하죠. 그 아너는 지난 5월에 중국에서 선보인 중급의 스마트폰 아너 90을 최근에 유럽 시장에서 출시를 합니다. 이 아너 90은
6.7인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에다 스냅드래곤 7 1세대 칩셋을 지원하는 제품이에요. 고성능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아니에요. 보니까 그냥 2억 화소 카메라를 착용했고요. 66W짜리 그 고속 충전 지원하는 5000mAh짜리 배터리가 탑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고가는 550유로, 우리 돈으로 78만 원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유럽 시장은 삼성의 주력 시장 가운데 한 곳인데, 중국 업체들은 몇 년 전부터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넘어서기 위해서 가성비를 앞세운 유사 제품을 선보입니다. 특히 고성능 카메라폰 시장, 폴더블폰 시장 등에서 갈수록 치열한 공세를 펼치네요. 삼성전자가 자사 스마트폰 가운데 2억 화소 카메라를 처음으로 적용한 갤럭시 S23 울트라의 출고가가 159만 9,400원. 칩셋과 기타 사양만 놓고 보니까 아너 90하고 직접 비교는 어렵다. 다만 카메라 성능을 중시 여기는 주머니 가벼운 소비자들한테는 충분히 매력적인 제품이 될 거라고 합니다. 한편 삼성은 오는 26일 새로운 신형 폴더블폰 Z 폴드 5, Z 폴드 5를 전 세계에 공개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언팩 전후로 폴더블폰을 잇따라 출시할 건데, 아너가 이제 오는 12일 폴더블폰을 공개하고 이제 밝혔지 않습니까? 그럼 중국의 원 플러스도 다음 달에 미국 뉴욕에서 폴더블폰을 선보일 거라고 합니다. 갤럭시 Z 폴드랑 폴드5 출시에 맞춰서 중국 업체들이 삼성폰 발목 잡기 나선 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발목 잡기라기보다는 뭐 경쟁해야지 뭐 어차피. 그래도 삼성이 충분히 잘 이겨낼 것 같습니다. 따라 할 수밖에 없어요. 보면은 따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중국이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중국이라니 삼성이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보고 있고, 어제 그 삼성이 공개한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저조했는데, 시장에서는 반도체 바닥을 확인했다는 평가가 있어요. 평가가 많았고, 그리고 업계는 올해 2분기가 시작되는 4월까지만 해도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 대폭 악화될 거라는 예상을 내놓았는데, 특히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감산을 선언했음에도 반도체 가격 하락세가 이어졌고요. 이에 따라서 수익성도 악화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1분기 실적을 뒷받침했던 갤럭시 S23 신제품 효과까지 둔화되다 보니 시장에서는 적자 전환 가능성마저 점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뚜껑이 열리니까 최악은 면했다, 그런 반응이 나왔고, 올해 2분기 삼성은 전분기와 비슷한 실적을 냈는데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어요. 금융업체에서 정보업체에서 집계한 실적 컨센을 보니까 매출이 61조 8,593억, 영업이익은 2,818억 이렇게 됩니다. 영업이익이 증권사 예상치를 2배 이상 웃돈 건데, 잠정 실적으로 보니까 사업부별 수치는 나오진 않은데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분이 4조 원대 적자를 낼 것으로 추정하고, 메리츠 증권은 삼성전자 DS 부분이 4조 2천억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됩니다. 그 대신 디스플레이 8천억, 모바일 네트워크 3조 1천억, TV 생활가전 6천억 정도 이 부분의 흑자가 DS 부분의 적자 폭을 메웠다는 게 메리츠 증권의 예측이더라고요. 하만 등 기타 부분에서도 한 3천억 정도 안팎이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DS 부분의 적자 규모가 예상을 밑돌았다는 거예요. 2분기 DS 부분의 영업 손실이 1분기 4조 5,800억 정도에 비해서 개선됐을 거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주력으로 꼽히는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3조 원대 후반 적자를 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AI 열풍으로 인해서 AI 서버 수요가 많아지면서 DDR5하고 HBM 등 고사양 제품 판매가 이제 늘어가지고 이제 적자 규모를 줄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또 적자 제품 판매를 축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입니다. KB에서도 2분기 DRAM 출하량이 전분기보다 한 20% 증가해가지고 예상보다 빠르게 이제 원가 구조가 개선됐다고 합니다. 다만 시스템 반도체하고 파운드리 그런 사업에서는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데, 삼성전자 감산 효과가 본격화되는 3분기부터 재고가 감소하면서 이 수익성이 개선될 거라는 예상입니다. 그동안 삼성은 쌓여있는 재고로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이 커서 수익성이 약화됐거든요.
특히 삼성은 올해 3분기부터 감산 규모를 최대 25%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에요. 이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 또한 상승세를 탈 것으로 전망하는데 SK증권에서도 감산 효과가 본격화되면 출하가 이미 저점을 지나고 있다. 가격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내다보는 겁니다.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도 감산 효과로 올 3분기 D램의 그 ASP가 전분기보다 0에서 5%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전분기 대비 가격 하락폭 전망치가 13에서 18%였던 2분기와 비교하니까 가격 하락세가 완만해질 거라는 전망이죠. 트렌드포스는 D램 공급업체의 지속적인 감산으로 전체 D램 공급이 점차 줄고 있다고 하죠. 이 AI 열풍으로 HBM 등 고사양 제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시장의 반등 기대감을 높이더라고요. 그리고 경기현 사장도 최근에 임직원한테 삼성 HBM 제품 시장 점유율이 여전히 50% 이상이다. HBM3하고 HBM3P가 내년에 그 DS 부분의 이익 증가에 기여할 거라고 언급을 했고요. 현대차에서도, 현대차증권에서도 삼성전자는 연내 HBM3를 공급하고요. 기존 라인을 HBM으로 라인으로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DS본의 적자 속에서도 삼성은 HBM 등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인사를 단행했어요. 삼성은 HBM 분야를 책임지는 D램의 개발 실장을 교체하는 강수를 뒀고 D램과 파운드리 부분의 개발 총 책임자 교체라는 이 핀셋 인사 이걸로 이제 경쟁력 제고가 기대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소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엘리엇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지금 한국 정부하고 국제 투자 분쟁을 벌인 미국 헤지펀드죠.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작년 삼성 측으로부터 660억 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 삼성 측이 합법적인 절차를 따랐고 특혜는 없었다 주장을 하네요.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 25-2부에서 그 심리로 열린 이재용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이 이같이 말을 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엘리엇이 삼성과 2016년경 맺은 비밀 합의에 따라 가지고 주식 매수 청구권 신청을 취하하고 거액을 받았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러면서 해당 합의 내용을 담은 자료에 대한 사실 조회를 신청했는데 이에 변호인은 삼성과 엘리엇은 비공개 약정을 체결한 것이지 비밀 합의를 맺은 건 아니다. 검찰은 마치 양사가 당연히 알려야 할 것을 알리지 않고 몰래 뭘 했다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라고 반발을 하죠. 변호인은 2015년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당시에 엘리엇이 주식 매수 청구권 신청을 냈다가 취하했는데 그 이후에 다른 주주와의 소송에서 청구 가격이 바뀌면 그에 맞춰가지고 당사에도 차익분을 달라고 제안해서 삼성이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설명을 해요. 주식 매수 청구권은 합병 등에 반대하는 그런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회사 측에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해달라고 요청하는 권리죠. 그래서 엘리엇은 당초 제시된 주식 매수 청구 가격이 지나치게 낮다. 그러면서 조정 신청을 냈다가 이 가격에 합의하면서 2016년 3월에 취하를 했어요. 변호인은 엘리엇으로서는 주식 매수 청구권 신청을 유지한 것과 같은 상황에 놓여있을 뿐 특별히 뭘 더 받은 것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죠. 그래서 엘리엇과 삼성이 이 같은 합의는 지난달 마무리된 한국 정부랑 엘리엇 간 ISDS 과정에서 드러난 겁니다. 엘리엇은 작년 5월에 국제상설 중재재판소에 그 제출한 서면에서 청구인은 최근에 삼성물산에서 원천 징수세와 기타 세금을 공제한 659억 263만 4,943원의 추가 지급금을 수령했다고 합니다. 이 추가 지급금은 작년 4월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가지고 재산정된 일부 삼성물산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 가격을 반영한 그 차익분으로 해석을 하죠. 당시 대법원은 주식 매수 청구 가격을 주당 57,234원에서 66,602원으로 올려서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또 에피소드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너무 질질 끄는 것 같아. 검찰도 그렇고. 하여튼 우리나라 사법부는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공정하게 재판할 때는 안 하고 이상하게 보면은 참 그래요. 좀 엉뚱한데 좀 막 열을 올리고 있더라고. 진짜 말 그대로 그 정의로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그런 아픔을 제대로 이렇게 뭔가
판결해주는 그런 판사도 없어. 만약에 지 자식이 예를 들어서 뭐 엉뚱한 기업보다는 아주 막 그 괴상한 그런 사건 사고나 그런 뭐 성추행이나 뭐 성폭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만약에 이제 당했어요. 만약에 피해를 입었는데 그러면 그 가해자한테는 엄벌을 좀 때려야 하는데 너무 관대한 것 같아. 뭐 판사도 검사도 그렇고 특히 판사가 더 심한 것 같아요. 보면은 지 자식이 예를 들어서 지 딸이 이상한 그 성 관련 사건에 이제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과연 그렇게 판결을 때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참 보면은 진짜 우리나라 판사들 썩어 빠졌습니다. 내가 볼 때는 싹 다 바꿔버려야겠어요.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삼성이 개발해서 AI가 파는 AI, AI 제품 놓고 나가가지고 정확하게 공정하게 판결을 때렸으면 좋겠습니다. 검찰들도 마찬가지고 이 썩어 빠진 조직 완전 판검사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개혁 대상 1위예요, 1위. 그래야지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 뭔가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언론만 보면 아주 짜증이 나요, 보면은. 근데 요즘은 그 삼성전자가 또 그 EU의 플랫폼 규제 법안이죠. 디지털 시장법, 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EU가 이 플랫폼 규제 대상으로 발표한 기업이 구글하고 아마존처럼 흔히 플랫폼 기업이라고 인식하는 기업 말고도 삼성전자랑 애플 같은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산업계에서도 공정위가 유럽의 DMA를 벤치마킹해서 이 플랫폼을 사전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뿐 아니라 제조기업인 삼성전자, 애플도 온풀법의 규제 사정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게 우려를 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유는 최근에 애플과 아마존 등 그 미국의 그 기업 5곳하고 한국 삼성전자, 중국의 바이트댄스 이 기업들이 이제 DMA 규제 대상인 게이트키퍼 기준에 포함된다고 밝혔어요. 이 DMA는 유럽 내 연매출 75억 유로, 시가총액은 750억 유로, 월간 플랫폼 이용자 4,500명, 3개국 이상 진출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은 규제를 하는 거야. 규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전에 제가 한번 이 내용을 언급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업계에서도 구글이나 뭐 아마존, 메타 같은 기업 말고도 제조사인 삼성전자도 플랫폼 규제를 받게 된 이유에 주목하고 있어요. 이유에 따르니까 소셜미디어, 클라우드뿐 아니라 웹 브라우저까지 모두 적용 대상인데, 삼성은 스마트폰에 적용된 삼성 인터넷이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이 정신 나간 놈들이네. 누가 삼성 브라우저를 씁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다 보면 구글이나 어? 야, 나 참 가지가지 한다, 이유도 보면. 응? 하여튼 기업들은 그 미리 자사기기에 특정 앱을 설치해 둘 수 없고 어떤 앱스토어를 사용하려고 강요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자사의 상품 모델도 금지되고 이유는 그 오는 9월 초까지 규제 대상을 확정하면서 해당 기업들도 6개월간 법을 준수해야 하고요. 법 위반 시에는 연간 매출액의 한 10에서 20%를 과징금으로 낸답니다. 이에 플랫폼 업계에서는 삼성의 EU 규제가 확정되는 것은 플랫폼과 비플랫폼의 구별이 사라졌다는 의미인데 이에 공정위도 국내 온풀법으로 삼성을 규제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관측하네요. 실제 공정위는 연초부터 독과점 방지 태스크포스를 통일을 거쳐 최근에 DMA와 같이 자사 우대 금지를 골자로 한 플랫폼 기업 사전 규제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공정위가 추진하는 온풀법 역시 플랫폼의 범위가 EU처럼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죠. 이 공정위가 연초에 EU 등 해외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독과점 심사 지침에 따르니까 온라인 플랫폼 중개나 검색 엔진뿐 아니라 OS나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플랫폼으로 간주되는 그런 앱 서비스가 있으면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간주하고 있다 그럽니다. 이 경우에 삼성인터넷, 갤럭시 스토어, 삼성페이 등을 기본 앱으로 사용한 삼성도 이 플랫폼 기업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인터넷 앱 사파리 있죠. 애플 스토어 등을 기본 탑재한 애플 아이폰도 규제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래서 플랫폼 업계 관계자도 그래요. 사실상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디바이스를 파는 제조사도 이후에 플랫폼 규제를 받게 되면 한국에서도 규제 사정권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죠. 일각에서는 EU가 본토 플랫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을 포함해서 해외 글로벌 기업의 규제 범위를 넓혀간다는 지적도 있는데 우리 학계에서도 네이버나 카카오뿐 아니라 한국 대표 기업 삼성마저 이 플랫폼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킬러 규제에 가깝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도 대학교 교수가 그러네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의 규제를 똑같이 받으면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 해외 플랫폼에 지배당하고 국내 플랫폼들이 킬러 규제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플랫폼 위축으로 중소기업의 그 입점 진입 장벽이 높아질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경제를 위축시키는 킬러 규제가 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그런 소식들이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토요일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재밌게 보내십시오. 저도 치다가 좀 밖에 나가서 운동 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